지난 시간 공중전의 양상을 바꾸어버린 F117 그리고 F22 랩터에 관련돼서 굉장히 재미있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도 계속해서 스텔스 전투기에 관련된 발자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희범 편집장님, 윤상용 연구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난 시간에 쭉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후에 미국은 랩터의 역할을 보완하기 위해서 새로운 스텔스 전투기 개발에 나서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 랩터가 가격적으로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랬던 거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세상은 돈인데 네.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게 문제였죠. F-22만 해도 물론 냉전이 끝났으니까 필요성이 줄어들었다는 것도 있지만 예산 과다가 지적되면서 한 절반 정도 수량의 칼질을 당했고 또 이 90년대 미국서 돈 얘기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전투기 개발, 그러니까 비용이 올라가면은 몇십 년 뒤에는 전투기 한 대 만들어가지고 해군에서 일주일 쓰고 해병대에서 일주일 쓰고 뭐 이런 식으로 돌려가면서 쓰게 될 거다. 그래서 좀 더 저렴한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그래서 나온 게 어떻게 보면 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생각된 스텔스 전투기 F-35입니다. 이렇게 개발된 F-35가 여러 가지 버전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죠. 현재는 어떤 버전이 운영되고 있나요? 일단 공군에서 운영한 A형이 있습니다. 이게 A형이 어떻게 보면 진짜 가장 바닐라 아이스크림 같은 기본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성능 면에서는 가장 어떤 표준이 될 만한 상당히 우수한 성능, 항속거리라든가 무장 탑재능 이런 게 모두 상당히 괜찮은 이런 수준이고요. 가격도 그렇고 그러니까 가장 균형이 맞은 그런 기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해병대형 F-35B인데요. B형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제일 골칫거리인 게 수직 착륙과 단거리 이륙 그리고 만약에 무장 탑재량과 연료 탑재량이 굉장히 적으면 수직 이륙까지 되는 어떤 그런 기체지만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가동률이 낮아요. 제일 비싸고. 그리고 숫자도 적은 게 지금 A형 같은 경우는 미 공군만 해도 1,700대 이상을 구입하고 그다음에 다른 나라들도 뭐 수백 대씩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60대, 일본은 100대 넘게 이런 식이다 보니까 한 주문이 확정되거나 이미 인도된 게 2,500대 정도예요. 반면에 B형 같은 경우는 뭐 다 합쳐 400대 되려나? 미 해병대가 340대고 나머지는 뭐 이탈리아가 15대, 일본이 42대, 싱가포르가 12대, 영국이 42대 이런 식으로 좀 조금씩 구입이 된 상황이다 보니까 규모의 경우도 작은 편이고 그리고 또 이게 항속거리도 제일 짧고 왜냐하면 다른 전투기들 같으면 연료로 채울 수 있는 공간에 뭐 리프트팬 같은 어떤 수직 이륙, 수직 착륙, 단거리 이륙 설비들이 다 들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속거리와 무장 탑재량의 제약도 많이 있고요. 바로 그 다음에 F-35C가 있습니다. F-35C 같은 경우는 미 해군이 항구에서 운용하기 위해서 만든 버전인데 이거는 이제 수출이 한 대도 안 됐어요. 이거는 안 한다기보다는 이거를 운용할 수 있는 항모를 가진 나라가 없어요, 지금. 그러면 이 좀 이륙하는데 거리가 좀 길어요? 아니, 그거보다는 이거는 캐터펄트가 있는 항모에서 운용이 가능한데 문제는 지금 서방 측에 캐터펄트 있는 항모는 단 한 척도 없습니다. 미국 빼고는.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미 해군하고 해병대만 운용을 할 수밖에 없고 지금 340대가 있는데 사실 C형 같은 경우는 제일 부피가 그러니까 날개 면적이 제일 커요. 항속거리도 제일 길고 근데 날개 면적이 클 수밖에 없는 게 우선 해군기는 항속거리를 더 길게 요구하는 것도 있고 날개를 접어야 되거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다른 형상이 됐고요. 지금 그렇게 세 종류가 있고 마지막으로 F-35I가 있습니다. F-35I는 이스라엘이 운용하는 F-35A인데 이스라엘이 이걸 도입하면서 우리는 전자장비나 이런 거를 우리 거를 좀 추가로 넣겠다. 이렇게 사양이 달라지면서 지금 번호도 기본은 A형이지만 그러니까 이름을 I로 따로 붙인 거죠. 이스라엘의 I 붙여서. 근데 사실 저희가 이전에 F-22 랩터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와, 뭐 하늘 위의 최강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최신형 기체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테지만 나온 지 꽤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최신형은 F-35인데 그러니만큼 F-35가 F-22가 같지 않은 신기술도 있겠죠?
신기술이 사실 여러 가지가 적용이 되죠. 이게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간에 기술 격차가 20년 차입니다. 네. 20년 거의 30년 다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항전 장비 같은 거는 더 최신화된 장비들이 들어갔고 몇 가지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센서 퓨전 기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공기에 여러 가지 센서가 들어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항공기가 하나로 취합을 한 다음에 요 디스플레이판에 하나로 자기가 정리를 해서 보여주는 기능도 하나가 있고 네. 이게 옛날에 제가 업체에서 한번 소개를 왔을 때 제가 직접 한번 헬멧을 써본 적이 있었는데 이게 특정 카메라 모드를 키면은 이게 항공기 카메라가 영상을 취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옆을 볼 때 항공기 프레임이 안 보이게 이렇게 제가 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 같은 데를 봐도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잠깐 보이고 그런 식으로 이제 좀 특징적인 기술이 좀 있고 그러니까 예전 VR 같은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항공기에 이렇게 가려져 있는 프레임이 있으면 이렇게 보면 시야가 가렸는데 그렇죠. 이제는 만약에 내 오른쪽이나 바닥에 내가 이렇게 쳐다보게 되면 가려지는 거 없이 내가 진짜로 바라보는 것처럼 시야가 그렇죠. 다 열려 있다. 그렇죠. 와. 그리고 이제 독창적인 게 그 HMDS라고 이제 헬멧 마운티드 디스플레이 시스템이라는 건데 이게 일단 조종사의 각각 개인에 맞춰서 이제 헬멧을 제작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업체에서 이날에 설명에 듣기로는 이 바이저에 최대한 그 정보가 뜨게 이제 설계를 네. 해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아무래도 디스플레이 창에 이제 정보가 떠 있으면은 이게 시선이 분산이 되는 경향이 네. 있는데 여기에 떠 있으면 이제 그게 상관없이 이제 고개를 아무데나 돌려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헬멧의 특징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아무래도 비행을 하다 보면 중력이 발생해가지고 이제 뭐 이 바이저가 찌그러지든가 이럴 수가 있는데 이게 찌그러지더라도 여기 떠 있는 영상 자체는 찌그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독특한 특징들이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의 특징은 저 네트워크 중심전에 맞춰서 기술이 적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바깥에 있는 다른 자산이 이제 데이터를 보내면은 이거를 F-35가 받아가지고 또 다른 데다 뿌릴 수가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 F-35가 정찰을 하다가 뭐 특정 물체를 발견했다. 그러면은 밑에 있는 지상군한테 이제 데이터를 보낼 수도 있고 이제 통제 시설에도 보낼 수 있고 마찬가지로 거꾸로 받을 수도 있고 이제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 3호기 화면 나한테 보여줘. 그러면 3호기 화면을 그렇죠. 그대로 보면서 그 지휘 통제를 할 수가 있고. 그렇죠. 아, 진짜 우리가 영화에서 보던 미래 기술이 이제는 현실로. 그렇죠. 예. 아니 게다가 또 무서운 게 F-35는 그런 또 데이터 교환, 데이터 링크가 스텔스 모드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초지향성이라 스텔스 전투기 F-35끼리는 통신이 돼도 그거를 다른 데서 도감청 위치를 추적이 안 되게 하는 그런 기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신기술이 맞아요. 그렇죠. 이제 그 화면을 보더라도 지금 예전에는 전투기를 보면 이렇게 버튼이 많고 막 뭐가 맞아요. 복잡하고 이랬는데 이제는 그냥 큰 터치 스크린 같은 느낌이 맞아요. 딱 들어서 아 이제는 정말 외계인이 쓰던 화면을 보는 것 같은. 마치 요새 뭐 최첨단 전기 자동차가 좀 맞아요. 아니 그래서 저거 조종하는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거 닦는 천을 갖고 다녀야 된대요. 지문이 너무 많이 묻어서. 그러니까 맨손, 물론 맨손으로 하니까 장갑으로 하니까 농담하는 거겠지만 네. 그래가지고 어떤 디스플레이 깨끗한 것도 유지를 해야 된다. 그 얘기를 농담삼아 하더라고요. 현재 우리나라는 F-35 어느 정도나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F-35를 지금 40대를 1차로 도입을 해가지고 다 전력화가 됐고 근데 하필 한 대를 독수리 때문에 참 아, 네. 독수리가 한 대를 잡은 참 서글픈 사태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 이제 어쩔 수 없는 사고였죠. 거니까요. 네. 그리고 추가로 20대를 도입하기로 확정을 해서 F-35 A형입니다. 지금 20대는 아직 들어는 않았는데 현재 도입 과정이 진행 중입니다. 지금. 근데 이 정도 숫자면 사실은 제공권에 있어서는 압도적인 거죠. 그렇죠. 지금 60대 정도면 가진 나라가 많지가 않죠. 네. F-35 60대면. 네, 그럼 말 나온 김에 화제를 돌려서 우리나라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의 전투기 KF-21 보라매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KF-21 보라매가 이제 앞으로 한국 공군의 주력 전력이 될 예정인데 이거는 아직 본격적인 스텔스기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는 거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스텔스, 그러니까 기체 기본 디자인 자체는 스텔스 성능을 염두에 두고, 즉 레이더 반사 면적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어떤 형태를 염두에 두고 만들긴 했는데 문제는 본격적인 스텔스기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는 데 있어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게 일단 무장이거든요. 근데 무장을 다 외부에 장착하게 돼 있으니까 일단 거기서부터 이미 스텔스가 아니게 된 상황이고 또 뭐 안테나라든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진짜 스텔스기라면은 최대한 돌출이 안 되게 해야 될 부분들도 튀어나와 있어요.
즉 그 자체로 어떤 5세대 스텔스기로 보기에는 문제가 있고요. 이건 4세대기지만 그래도 4세대기 치고는 레이더에 좀 탐지가 덜 되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5세대기로 발전할 여지도 남겨놓은 어떤 그런 4.5세대라기보다는 4.6, 뭐 4.6, 4.7 세대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좀 그런 느낌의 기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KF21 같은 경우도 RCS가 물론 기업 비밀이기 때문에 뭐 정식으로 공개된 적은 없습니다.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 형상과 이제 들어가 있는 장비 같은 걸 이제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추산을 하자면은 대충 0.1에서 한 1 제곱미터 정도 나올 걸로 이제 네. 추산을 하는데, 아이언맨. 예, 추산을 하는데 이 정도면은 사실 4세대 전투기보다는 RCS가 굉장히 우세한 편이고 그렇죠. 5세대보다는 많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중간 값으로 이제 보통들 4.5세대 전투기다 이제 이렇게 부르는 거고, 사실 뭐 몇 가지 부분만 이제 손을 보면은 어느 정도 스텔스성을 발휘할 수 있게 이제 기본적인 설계는 다 반영이 돼 있는 편입니다. 네. 예를 들면 내부 무장창 같은 경우가 이제 당연히 설치가 돼야 되고 외부에 이제 돌출돼 있는 것도 이제 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하여튼간에 잠재력은 아직 잠재력은 이미 갖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백투더 퓨처나 이런 영화 같은 거 너무 오래된 영화인가요? 네. 근데요. 근데 왜 알아듣죠, 나는? 이 영화 보면 나중에 사람들이 동그라미 치면서 편집한 그런 영상들이 있었어요. 맞아요. 왜냐면 그 시기가 네. 도래했거든요. 거기서 미래라고 했죠. 봐봐라 핸드폰 지금 쓰고 있지. 봐봐라 호버보드 지금 날고 있지. 뭐 이런 것들 막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지금 미래 스텔스기, 미래 6세대 전투기 얘기를 할 때 이미 저는 힌트가 나왔다고 생각하는 게요. 외계인이 이 지구를 침략했을 때 가장 많이 쓰는 방식 중에 하나가 무인기였는데 그 무인기에 또 하나 발전된 이 전투 방식이 모선과 자선이었었어요. 모선이 출동을 하고 자선들이 핑 하고 출동을 해서 자선들이 공격하는 방식이었거든요. 6세대에는 이런 방식이 쓰이지 않을까요? 그거는 뭐 이제 확정입니다, 거의. 유무인 복합 체계라는 건 뭐 이제 거의 이미 지금 실현이 시작된 단계이기 때문에 미래의 그런 게 아니라 뭐 당연히 그렇게 가겠죠. 그 대표적인 그 사업 중에 하나가 그 호주에서 하고 있는 로얄 윙맨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게 그 무인기 중에 그 보잉에서 제작한 그 발키리라는 무인기가 있는데 네. 그 저가로 만들었지만 항공기에 거의 준한 형태의 무인기여가지고 그 개발 철학은 뭐냐면은 유인기가 출격을 할 때 이 무인기들이 몇 개가 따라서 같이 출격하고 예를 들어 몇 개한테 지정을 하면은 몇 기가 먼저 가서 이제 정찰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오고 또 이제 걔가 이제 데이터를 갖다가 이제 다 여기저기 뿌리기도 하고 이제 간단한 무장 같은 것도 장착하고 있어서 이제 지시를 하면은 그게 먼저 가서 폭격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가장 결정적인 거는 유인기가 위기에 빠지게 되면 저게 방패 역할도 한다고 이제 개발 개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럼 사실 F-22가 사실은 마지막 전투기잖아요. F-35는 F-22보다 사실은 뒤처진 전투기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F-22가 사람이 모는 최종 진화 버전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사실 그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그렇게 쉽게 얘기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사실 마지막 유인 전투기라는 말은 한 60년, 70년 전부터 했어요, 사실은. 그래요. 50년대만 해도 미국과 영국한테서 야 이제 미사일이 발달하니까 누가 전투기 타고 나오겠냐라고 했다가 큰 코 다쳤고 그런 식으로 몇 차례 있었고 지금도 최소한 예상되는 그 미래까지는 유인 전투기가 계속 살아남을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그 얘기가 화제가 됐던 게 이제 2014년경에 그 마이크 호스티지 미 공군 전투사령관이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에 그 레이 메이버스 그 해군 장관이 똑같은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화제가 됐었는데, 근데 이 얘기 뒤에 있는 맥락을 같이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게 이분들이 정말 인간의 한계는 여기까지 도달했구나. 우리는 더 이상 할 게 없다. 이게 이 취지로 얘기한 게 아니라 무인 항공기가 요 시점부터 이제 미군 항공기군에서 굉장히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14-15년경인가에 거의 10% 가까이 차지하기 시작했고, 뭐 그 당시만 해도 대부분 저 정찰기 임무로 쓰려고 이제 무인기가 도입됐지만 서서히 이제 임무기들이 이제 하나씩 무인기로 바뀌기 시작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무인 공중급유기도 있고 지금은 뭐 간단한 무장을 장착해서 폭격도 하고 이제 뭐 간단한 저 수송 같은 것도 하기 때문에 이제 서서히 무인기들이 대체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도 유인기의 한계는 여기까지고 이제 슬슬 넘어가지 않을까 이제 이런 취지로 얘기한 건데,
사실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일단 그 이후에도 유인기들이 계속 개발이 됐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저 폭격기 중에 그 B-21이죠. B-21 그렇죠. 레이더 같은 게 이제 등장했고, 그다음에 뭐 새로 개발한 건 아니었지만 뭐 F-15EX 같은 것도 등장하고 그랬기 때문에 아직도 유인기의 활용 범위는 넓은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무인기 조종사들이랑 얘기를 해보면은 아직도 무인기로 커버하기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무인 전투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유인기랑 예를 들어 맞붙어서 싸운다고 하기에는 이게 좀 네트워크로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현장감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자리에서 전투까지 수행하기는 조금 힘들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인기가 거기까지 대체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 제 생각엔 그 사이 단계가 아까 얘기가 나왔던 그 유무인 복합 체계 멈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텔스기의 역사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 우리가 얻은 거에서 받을 수 있는 메시지와 교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늘 똑같은 얘기지만 결국은 상대를 인식을 하는 게 결국은 싸움의 시작이잖아요. 적이 어딘지를 아는. 네. 어떻게 보면 스텔스기라는 거는 가장 그 기본 어떤 본질에 접근한 그런 접근책 방법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걸 나를 안 보이게 하려는 노력은 앞으로 더욱더 치열해지지 않을까. 왜냐면 사실 스텔스기가 나올 때까지만 해도 내가 레이드에서 어떻게 안 보여?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게 가능해지니까 앞으로 이 스텔스를 위한 노력은 더 치열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항공기 분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투자가 오래 걸리는 분야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놀라운 거는 그 긴 시간 계속 투자를 끊지 않고 계속 해왔고, 항상 이제 무엇이 자기들한테 가장 필요한지 판단을 한 다음에 그 분야에서 선도를 하려고 노력해왔다는 점이 이제 좀 대단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항공 분야를 시작을 해서 이제 서서히 경험과 이제 노하우가 이제 축적이 되고 있는데, 우리도 이제 그 이런 노력을 끊기지 않고 계속 끊이지 않고 계속 추진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그 선진국들에 도달할 수 있는 그 수준을 갖출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좋은 수는 싸우지 않고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국방력을 강하게 하고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다면 전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저 멋진 전투기를 보라 라고 하면서 즐기면서 어떤 전투 체계를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 조금 더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